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송나라와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오늘날 이르기까지 유교철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국 유교철학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대 성리학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요. 자, 송대 성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 이제 개봉의 수도를 정하죠. 979년에 5대 19개 정치적 분열을 종식시키고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 이제 통일을 완성합니다. 그 후 12세기 초엽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개봉을 이제 함락하게 되는데 1127년에 정강의 변이 이제 일어나죠. 이로써 이제 9대 168년간의 북송 시대가 마감을 하고 흠종의 동생인 고종이 강남으로 피하여 지금의 항주인 이만에 도읍을 한 남송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북방에서 새로 일어난 몽골이 서하 금나라 등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남송을 이제 침입해 오면서 결국 남송도 9대 152년 만에 몽골의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송나라를 개국한 바로 태조 조광윤의 석가교훈이 대단히 이제 유교 철학이 송나라 때 발달하게 된 이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바로 송태조 조광윤이는 후대 왕들에게 이런 유훈을 남깁니다. 바로 석가교훈은 높이 2.1m, 넓이 1.2m 돌에 새겨진 비석인데요. 금나라 군사가 이제 송나라 궁궐을 발견하면서 이 유훈이 발각되는데, 첫째는 전 왕조인 실시의 자손은 죄를 지어도 벌을 가하지 말라. 영모를 해도 공개 장소가 아닌 옥에서 자살하도록 하라. 둘째는 황제의 행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사대부를 절대 죽이지 말라. 셋째는 이 유훈을 어기는 자는 천벌을 받으리라. 송태조가 남긴 유훈은 북송의 마지막 황제인 흠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황제들이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대부를 절대 죽이지 말라. 사대부의 어떤 활동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교 철학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석가유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송나라의 유교 철학 신유교죠. 신유교인 바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바로 주자, 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주의는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바로 회옹, 운곡산인, 창주병수, 두농 등의 어떤 호를 가지고 있고요. 이름은 희입니다. 14세 때 아버지가 죽자 그 유명에 따라 호적계 유백수 유병산에게 사사받았으며 불교와 노자의 학문에도 아주 조예가 있습니다. 24세 때는 이연평을 만나 공부하면서 유학의 정통성을 이제 계승하게 되죠. 저서로서는 이제 논어요이나 정시유서 등 사서의 이제 주석을 완성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자의 학문적 현실을 보면 배울 때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 살펴야만 자기에게 절실히 깨닫는다. 오늘날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은 단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부귀와 지위를 탐할 뿐 도의와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주자 어류에 있는 내용이고요. 과거가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과거 시험에 얽매이는 것이다. 또 목판 인쇄술이 8세기에 발명돼서 송대에는 전국적으로 인쇄술이 이렇게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량 인쇄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책값이 훨씬 싸게 되면서 보편화되죠. 그러면서
책을 접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주자는 여기에서 인쇄혁명의 결과로 오히려 책이 쉽게 접해지면서 사람들은 책을 더 안 보게 됐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그런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자의 성리학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요. 남송이 주의에서 성리학이 집대성이 되는데 성리학을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주자학은 선진유학인 공맹사상을 계승한 신유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교 철학의 정통성은 바로 성현도통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성현도통을 맹자의 성현도통을 이은 사람이 바로 송조 육현이고 그 육현 중에서도 바로 주자가 앞에 북송오자를 학문을 이렇게 집대성하죠. 주자는 한당일의 전통 학문인 오경 중심의 경학보다는 사설을 중심으로 주석을 붙여 새로운 텍스트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명문론적 질서를 합리화하는 사상체계이며 명문론적 질서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과 질서 이런 것들을 성리학에서는 매우 강조를 하죠. 성리학의 특징은 본성은 곧 이치다라는 성정리라는 것을 규정하고 인간의 본질인 성리를 밝히는 데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용어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성명, 의리, 지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공맹의 유교 사상을 성리와 의리와 이기 등의 형이상학적 체계로 해석한 것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또 성리학은 마음의 극단으로 치닫는 불교와 기의 극단으로 치닫는 도교를 비판하면서 심기리의 통합적 구조를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기는 성격상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심과 성과 정 역시 통합적 구조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특징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먼저 태극론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 존재의 본질 및 생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 태극론을 성리학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있고, 이기론은 이와 기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한다. 인간과 우주의 본질은 바로 불변한 리와 또 그것이 드러난 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또 인성론, 그것도 인간의 측면으로 그걸 끌어오면은 인간의 내면적 본성에 관하여서 분석한 어떤 인성론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은 심성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인식론인데 인간의 암과 지식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특히 이제 경물치지설을 가지고 이제 지식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을 설명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양론이죠. 인간의 인격 수양과 도덕적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독서, 정좌, 거경, 공리 이런 공부론들을 성리학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리학이 이제 명나라에 오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맹자의 어떤 혁명 사상, 권도 사상을 이제 빼버리고 바로 이제 상도 어떤 그 말 잘 듣는 선비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학문으로 이렇게 성리학이 전락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정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형식화돼 버리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명나라 중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이후 명나라는 주자를 관학을 하면서 중앙집권적 전제 국가를 확립을 하게 됐으나 명태조 주원장은 권력의 절대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상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예컨대 맹자의 역성명령 사상이 있는 85개 조항을 삭제하고 맹자절문을 지어 과거 시험에 출제하도록 하죠. 이렇게 과거 시험을 규제함에 따라 결국 주작을 공리적 학문으로 전락시켜 형식주의로 흐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명대 중기에 이르러 주작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왕양명은 이제 심정리, 지행합일, 치양지를 바탕으로 이제 양명학을 이렇게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명대의 사회 현상을 보면요, 명나라 초기에 정치적으로 황관들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타락 현상이 일어납니다. 왕실 간의 갈등과 지배층의 대립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결국 통치 질서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식 체계가 바뀌면서 사상적으로도 차츰 새로운 학문적 사주를 이제 요구하게 되죠. 점차 지배층이 붕괴되면서 통치 질서를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어떤 사회 질서나 규범에서 찾지 못하고 개인의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왕양명이라는 인물이죠. 왕수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명나라의 정치가이며 교육가이고 사상가, 특히 군인의 신분으로 군인의 삶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명학을 창시하게 되는데 심하게 대성자로 이렇게 꼽힙니다. 절강성 여요연 출신이며 호는 양명이고 자는 백안입니다. 양명의 조상은 진나라 왕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서예가 있죠. 왕이지의 정조부이기도 하죠. 양명은 10살 이후 이곳을 집안의 고향으로 삼았고, 양명의 호는 이전에 부친인 왕화가 집을 증축한 적이 있는데 회계의 동남쪽 220여 리에 있는 양명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양명동의 지명을 따서 이제 양명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또 심성론으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철학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관리로서 굴곡이 많은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 반란진압에 큰 공을 세워서 왕양명이 다스린 지역은 100여 년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 즉 양지가 바로 천리라는 치양지 사상을 주장해서 12세기 철학자 육구연이 처음 주장하기 시작했던 심성론을 완성의 경지로 이렇게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왕양명의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문답하고 학문적 어떤 철학적 어떤 이제 제시를 했던 책이 바로 전습록이라는 책인데, 전습록이라는 책에 이제 몇 개 사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 선무놀이라는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문답을 했던 내용인데, 현명한 자를 질투하고 능력 있는 자를 시기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은 시비에 공정하다고 여기며 제 감정과 욕망을 있는 대로 챙기면서도 오히려 자신은 좋아하고 싫어함을 남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서로 능밀하고 해쳐서 고륙을 나누는 일가 친척조차도 이미 너와 나 사이에 승부를 가리는 생각과 피차간에 울타리를 치는 모습만 보이니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재앙과 난리가 끊임없이 서로 이어지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명나라 중기 사회상이죠. 저는 이 글을 이제 처음 읽으면서 사실 오늘 우리 사회하고 참 많이 다르지 않다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왕양명 전집에 이제 연보가 있는데 이제 49살 때 일어났던 기록인데, 처음에 선생이, 그러니까 왕양명 선생이 감주에 계실 때 할머니 잠태 부인의 부흥과 해롱의 병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국가에 나라에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 이제 뭐 그 토 세력 이제 반란 세력을 진압하다가 이제 할머니 부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양명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리는데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난을 진압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희생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중도의 병고를 만나 상소를 올려 장수에게 도적을 토벌하게 하라고 건의하면서 장례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조정에서는 도적이 평정되는 대로 와서 말하라고 했다. 그때까지 모두 4번이나 요청했다. 이렇게 4번이나 걸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전부 다 묵살을 당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특히 이 유교 사회에서 부모 혹은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이제 상을 치르는 것은 후손으로서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계속 이제 명령을 내려서 싸우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양명은 이제 이렇게 평생 군인으로서 난을 평정하러 다니다가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데, 왕양명은 57세의 탁월한 전력과 전술로 노소와 왕소를 항복시킬 때 화살 하나 사용하지 않고 병사 한 명 죽이지 않고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려냈다고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왕양명의 버신 당감천은 왕양명 선생 묘지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고 베는 것만이 공이라고 알고 있으나 신무는 죽이지 않는 자이며 최상의 공은 이인이라는 2가지의 완전한 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왕양명은 바로 이제 이러한 걸 실천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러한 왕양명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완성된 양명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바로 양명학은 왕수인의 호인 양명에서 이름을 따서 붙인 유가 철학의 한 파입니다. 한 학파인데 바로 주관적 실천 철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가광 또는 왕학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훗날 심증리의 이론적 체계를 세워 성인의 학문은 심학이라고 하고 심학을 완성했던 거죠. 왕양명은 이제 용장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서 성인의 도는 나의 본성만으로도 이제 족하다, 넉넉하다. 따라서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명학은 심증리로부터 마음이 곧 이치다. 이제 성리학은 본성이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명학은 바로 이제 마음이 곧 이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행합일설에 도달하고 마지막으로 치양지설에 의해서 완성을 합니다. 치양지설 이후부터는 이제 사상 마련, 일 속에서 연마하는 그런 학설들을 이제 이렇게 내놓고, 그것이 이제 치양지의 이제 수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양명은 전쟁터에서 극한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상 마련이라고 하는 양지 발현의 수단 방법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명학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양명학은 이제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심증리 사상이죠. 마음밖에 이치가 없고 또 마음밖에 일이 없다.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행합일은 알면 행의 시작이고 행은 알의 완성이다. 한 생각이 발동한 것이 곧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양지 사상은 뭐냐면 내 마음의 양지가 사물의 천리와 일체됨, 즉 양지가 확충된 것을 이제 치양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상 마련은 일상생활 속에서 양지를 발현하여 사욕을 극복하는 걸 말합니다. 발본색원론은 양지로 문제의 근원을 찾아 뿌리를 뽑는 걸 말하고, 대동사상은 천지만물의 본래 나와 한 몸이라는 사상, 천하일가 사상, 만물일체 사상에서 바로 이제 왕양명의 대동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왕학명은 바로 이제 성인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양명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달이 안 됐지만 이 중국에서는 성리학 다음으로 양명학의 주류를 청대 이후 이제 현대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는 성인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철학은 바로 성인되는 학문이고 또 성현 도통의 맥을 정통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양명학 역시도 바로 성인되기를 목표로 삼고 있고 성현 도통을 중요한 학문적 방법이고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왕양명은 성인이 성이 되는 까닭은 오로지 그 마음이 천리와 함께 순수화되어 사사로운 욕심이 조금도 끼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순수한 천리와 일치하면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된다. 금이 진짜 순금의 함유량을 온전히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진짜 금인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비록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일단 분발하여 이러한 성인의 학문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마음을 순수한 천리와 동화시켜버릴 것 같으면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치 한 양의 금을 만일의 금에 비하면 그 분량은 비록 현격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순금의 순도가 같은 점에 있어서는 하등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뭐 거창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한순간 한 동작을 하더라도 성인의 마음으로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아니라 이제 어떤 본질에 있어서 바로 이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왕양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성을 유지한 인간의 그 선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바로 대동사회죠. 이제 이러한 호걸스러운 선비를 얻어 부축하고 보필하며 양지학을 천하에 함께 밝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양지를 스스로 실현할 줄 알게 하여 서로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 기르며 사사롭고 이기적인 데 가려진 것을 제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며 다투고 성내는 습성을 일소하여 대동에 이른다면 저희 광병은 홀연히 치유될 것입니다. 스스로 왕양명은 자신을 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동이 이루어지면 대동사회가 되면 저의 그런 광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정원에 있는 대나무와 같으니 가지와 마디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이것이 곧 대동이다. 만약 가지와 마디 하나하나에 구애되어 높낮이가 크기가 모두 똑같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조화의 묘수가 아니다. 양지만 같다면 다른 점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거는 오히려 대동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각자의 개성이 모여서 하나의 큰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대동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리학과 양명학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성리학은 통치 질서가 잘 정비된 송나라와 같은 시대에서는 아주 잘 이렇게 적용되는 철학이죠. 그런데 명나라 중기 이후처럼 사회가 혼란하고 통치 질서가 붕괴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양명학이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이 이제 명나라 중기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내비게이션의 길을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잘 업그레이드가 잘 된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만 보고 목적지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 내비게이션을 갖고 우리가 어디를 운전한다고 했을 때는 이상한 데로 우리 차를 안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만 의지하지 말고 나의 경험과 내 양지를 잘 살펴서 가라.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양명학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청대의 실학과 고증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예, 17, 18세기 청나라 초의 학자들은 바로 양명학에 또 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사구시를 내용을 하는 실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당 때의 훈구학이 다시 한번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서 고증학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황종이나 고연모, 왕부조와 같은 경세채용 학파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고증학은 어디까지나 문헌 연구 방법에 있어서 문헌 고증에 치우친 나머지 사상적인 면에서 이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상계에서는 이제 반짝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교 철학이 중국사에서는 성리학 다음에 양명학으로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크게 유교 철학이 3번에 걸쳐서 이제 멸실되고 파괴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할 때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철학의 역사적 흐름, 특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